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생명사조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3학년 10반 17번 선우현이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포럼에 관통하는 주제인 위드 코로나를 가지고 여러 학생들께서 굉장히 특색 있고 다양한 재미있는 탐구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위드 코로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조원들끼리 관심 분야도 다르고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달랐기 때문에 저와 제 조원들이 탐구가 조금 많이 각자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별 발표가 아닌 개인 발표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던 첫날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는 그날을 분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4인 거리두기나 아니면 10시 영업 제한 등 굉장히 빡세게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이후로 우리는 이제 확진자 수도 급증을 하게 되었고 4인 거리두기나 영업 제한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으며, 그때 확 퍼진 확산세는 아직까지 거치지 않아 지금은 하루에 4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전적으로 급격한 위드 코로나 정책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과도기적인 기간에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여 가장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점진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과 그리고 거주지 등 사회적 특징이 담겨 있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조작을 해보면서 거기에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중간에 저는 이제 사회적 특징이 그 사람의 집단에 확진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사전회계 분석을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50대 이상, 50대에서 60대, 40대에서 50대, 그리고 남성의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학원가 지역의 경우 10대 학생들의 확진 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특징별로 이런 확진 경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형회계 분석을 실시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특징들이 유의미하게 확진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는 인천광역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찾지 못하기도 하였고, 대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지역별로 사회적 특징이 확연히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라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던 도중 인천광역시를 찾아서 그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시켜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이제 전국민 이동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사회적 특성별로 그런 확진 경향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과 이동 지역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만 거리두기를 진행을 하여서 점점 사회적 제한은 풀지만 그래도 완전 급격하게 가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진행을 해보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공단 지역에서는 7시에서 7시에서 9시, 그리고 학원가 지역에서는 17시에서 17시, 그리고 21시에서 23시 등등,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대상이 되는 연령대를 따로 정하여서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탐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을 생각해보니, 첫째로 실현 방안이 마땅치 않았고, 둘째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았으며, 셋째로 마지막으로 정책을 결론 내는 과정에서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조는 이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된 연구와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이 저희 탐구를 점점 다듬어갈 예정이고요. 발표는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조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취약계층 중심적 방역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홍준기라고 합니다. 기다리시면은 예찬입니다. 네, 제가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는요, 2학년 진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음압병상에 대한 접근성이 정말 필요한 고령 인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함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탐구를 확장하여서 사회 취약계층과 관련된 방역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동기로 탐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공병원의 병상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코로나19 환자를 병원에 전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치료받고 있던 취약계층의 경우 병상을 비우고 다른 민간 병원이나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를 위해 제공되는 병상 수도 확진자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염병 공공병원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약문을 써놨는데요. 감염병 환자들은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일반 병상과 감염병 전문 음압 병상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병원을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야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제가 병상 또는 어떤 실험실 이런 관련된 병원 관련 시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음압병상의 경우에는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일반 구역과 음압병상 구역을 완벽하게 차단을 시킴으로써 이 두 병상이 공존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또한 중앙에 간호제실을 배치를 함으로써 간호사들이 빨리빨리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경우에 아까 발생했던 감염병 환자들을 있을 때 일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한 고령 인구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중환자 병상인데요. 이 병상의 경우에도 일반 병상과 마찬가지로 A구역과 B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또한 음압병상과 일반 환자들의 병상을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상호 교차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외래 환자 진료입니다. 기존에 있던 환자들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아까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염 구역, 즉 감염병 환자 구역이랑 일반 외래 구역을 정확하게 분리시켜내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일반 외래 활성화를 위해서 의심 환자가 오더라도 이를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구성을 함으로써 두 구역의 공존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 외부 기관으로부터 확진된 환자가 이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운송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의 공간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병원의 실험시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PCR 검사에 대해 아실 텐데요.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건소 같은 데서 많이 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음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속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압구역과 일반구역을 마찬가지로 분리시키면서 음압구역의 경우에는 오염복도 아까 병상과 바로 옆에로 구성을 함으로써 PCR 검사를 지속적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1층, 2층, 3층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1층에는 외래 환자 진료, 그리고 2층에는 실험실과 중환자 병상, 마지막에 일반 환자 병상과 실험실 같은 공간 구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감염병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감염병 공공병원의 내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위치, 즉 외부적인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선우현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지역별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회 집단이 어떤 특정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비율이 50대가 높았는데 확인해보니까 남동공단이 존재했다. 즉 남동공단에 일한 노동자 대부분이 50대였기 때문에 50대 확진자가 높았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또한 여수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확진자 비율이 높았는데 이거에 비례해서 이런 선형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항원 수가 많을수록 확진자 수가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고령 인구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왜 고령 인구 확진자가 많을까라는 원인을 분석하여서 감염병 공공병원의 효율적 위치를 결정해서 추가적인 신설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집중인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최전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등 코로나에 관련된 많은 대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지역 확산이 당연히 현재 가장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위험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이 공공보건 문제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것에 집중하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보건법 내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건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가나다라 봐봐서 해서 8가지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에서는 이제 보건소가 나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나의 역할을 중시를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보건으로 취약계층 건강유지 증진과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 또는 이제 취약계층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단은 보건소에 대한 이용률이 60세 이상 가장 높고 이런 60세 이상 인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이 보건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버스 관련된 대중교통시설을 전체 잘 배치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비상상황 시 감염병 대응을 중심으로 하면서 만성질환이나 취약계층 관리 등 보건소의 모든 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하여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하게 된 홍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의 관계 연구를 주제로 이번 진로연계 포럼을 진행하게 된 3003의 최희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국내에서 첫 델타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2021년 4월에 국내에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와 같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변이 바이러스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백신을 선정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항생제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특정 박테리아가 어떻게 그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지 보여주게 된 그림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백신 역시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세균이 발달시키듯이 백신에 대한 저항성을 바이러스가 발달시키는 것이 오미크론이나 델타 변이와 같은 신종 변이가 출현하게 된 원인일 수도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를 비교할 경우 델타 변이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매우 많이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백신이 표적으로 삼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굉장히 많은 변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그 전에 진행되어 있었던 선행 연구에 대해 우선 먼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연구는 불완전한 백신이 아주 위험성이 높은 병원균의 전파를 증진할 수 있다는 연구였는데요.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점선은 백신을 맞지 않은 개체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을 맞은 개체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바라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각각 모두 백신을 맞은 개체들에서 바이러스의 개체량이 훨씬 더 통제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환경에 배출되는 양이 증가되어 결국 전체적인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저 두 번째 그래프는 원래 항원 탈출이라는 백신에 대한 저항